여자TV의 수익형 매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네. 또 제가 지난번에는 가가지고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네. MPL, 네. 요새 또 경매 시장 핫한데 네. MPL 전문가이고 로얄펀드의 네. 홍성준 대표님 네. 모셔왔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성현 부동산 컨설팅 하고 성현 대부 이제 홍성준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로얄펀드는 네. 그 어떤 본부장으로 아, 있어요. 네. 대표님은 또 따로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MPL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아. 그분이 이제 MPL 한 10년 정도 하신 고수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열심히 또 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MPL 대. 저도 한번 그때 강의 들었던 그분. 네. 100억, MPL로 100억 버셨다. 네. 단위가 다르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듣다 보면 야 거의 MPL에 미쳤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금리 인상이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요 사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예전에는 뭐 아파트 갭 투자나 뭐 이제 그 뭐 분양가 이런 좋았는데 시장이 조금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약간 경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경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 좀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MPL은 무엇인지 그걸 좀 저희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도 경매 시장이 진짜 핫한 것 같아요. 너무 핫해요 지금 뭐 요즘에 그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따지면요 거의 경매가 네. 뭐 거의 1위에서 3위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분양권이 좀 핫하고 네. 또 재개발 재건축이 이건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게 있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재개발 정책 찍었는데 이제 한물 간 건가요? 네. 감을 간 건 아닌데 네. 이건 정부에서 조금 이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부에서 빠르게 그렇죠. 뭔가 액션을 좀 취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정부가 조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바쁘신 거 보니까 부동산에는 약간 금리 인상 어떻게 보세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죠. 환율도 그렇고 요새 힘듭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NPL도 보면 이제 그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대출 이자가 올라가긴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또 가격을 또 싸게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억 더 싸게 사고 뭐 올라갔다면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뭐 버틸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보다는 사실은 이제 MPL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MPL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MPL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PL은요 이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MPL 이렇게 하고 있는데 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된 이제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이제 대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지금 풀리고 있는 것들은 연체 근저당부 대출 채권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연체 근저당부 채권. 어쨌든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네. 돈을 빌려줬는데 3개월 지났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지점에서 본점으로 넘겨요. 그걸요? 그럼 본점에서 이제 또 다시 경매를 신청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돈 빌리다 보면 이게 막 대출 자세히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 우리들은 뭐 돈 빌릴 때 보면 막 이거 뭐 자꾸 쓰라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놓냐면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해놔요. 임의 경매가 이제 얘네들이 동의를 안 받고 그냥 경매 넣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뭐 근저당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그 사람들 동의를 안 받고 경매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서류를 미리 다 써놔요. 대출이 연체됐을 때 그걸 채권을 상환해야 되니까. 상환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연락도 안 되고 이자가 상환이 안 되고 이러면 지점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점을 넘기는데 본점에서는 또 이게 약간 인사가에 또 영향이 좀 있어요. 또 이제 BIS 비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빨리 부실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제 또 저쪽으로 넘기거든요. 유동화이사 쪽으로. 그러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굳이 MPL로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이게 뭘까요? 뭐 결국 이제 경매 들어가 봤는데 이 아파트라든지 인기 있는 것들은 다 낙찰돼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분묘기지권 이런 약간 법적 문제 때문에 했는데 낙찰 받았는데 이제 경락장은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찰이 되거든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럼 가격이 깎이죠. 최저가가. 그 떨어지면 이제 얘네들도 이게 왜 낙찰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보수적이거든요.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물건도 있으면 경락장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일반 경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이 다 몰치가 되거든요. 근데 NPL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경매는 입찰자 지위인데 네. NPL 경매는 이제 어떤 채권자 지위가 되기 때문에 유동화회사에다가 우리가 이걸 부탁을 해요. 이걸 이제 경매 기일을 좀 변경을 해달라, 취하해달라.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3번 정도까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변경할 때마다 좀 연체 이자는 내긴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때까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내도 되거든요. 원래는 일반 경매는 한 달 반 안에 무조건 잔금을 내야 돼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낙찰되고 나서 네. 이제 잔금을 내야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4, 5개월까지도 시간을 끌 수 있다. NPL 경매는. 네, 그게 이제 좀 장점입니다. 아, 그러면 네네. 뭐죠? 아직 받지 못한 그 채권을 또 경매를 통해서 이제 사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1순위 채권을 우리가 사놓고 경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좀 경쟁자들을 이미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제 경매 시장에서 막 아둥바둥 이제 서로 그렇죠. 막 낙찰받아 할 때 네. 한 단계 앞에서 그렇죠. 그걸 먼저 그리고 이거는 받아가는 이제 개념이 유동화 있네요. 회사에서 먼저 대리 입찰을 해줘요. 아. 이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 회사가 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얘네들이 직접 낙찰 받게 해준 모든 전략을 다 짜줍니다. 유동화 회사에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복잡하긴 한데. 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유동화 회사는 우리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낙찰돼서 자기들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서로 이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다 그런 전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직 뭐 정확히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일반 경매보다는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이거는 네네. 어떻게 사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경매 네네. 입찰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 NPL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 그 채권 출신 매입업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5억 이상 된 자본금 되는 그 대부 법인만 낼 수 있어요. 5억 이상 있는 대부 네. 법인만 네. 이 NPL을 할 네. 수가 있어요. 채권 매입 출심업을 내면 그럼 일반 개인들 이렇게 소액으로 한 사람들은 할 수는 없겠네요.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대부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회사를 아니면 나는 이제 통해서. 5억 이상 자본금이 되신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위에 등록된 이제 대부업 이제 내시면 되거든요. 5억 정도야 뭐 이체를 시작하신 분은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자본력 있으신 분들은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대부 매입 이 채권 출시업 이거 내셔가지고 유동화 회사 이제 접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화 회사가 보면 이제 공용 유한코도 있고 대신 FNA라든지 하나 FNA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근데 저희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 유동화 회사에서 나온 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에 또 와 있어요. 대부 회사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를 많이 가져와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 조건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 가져오는데 이 딱 우리가 이제 딱 카톡으로 뭔가 많이 날라와요. 날라오면 첫 번째는 이게 나중에 이제 사례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낙찰되면 일단 원금, 투자금이 해소되는 만한 물건을 먼저 찾아요. 네,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되더라도 이 감정가에 다시 이제 10억짜리인데 우리가 한 3억에 이렇게 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1년 지나면요, 이게 안에 이제 유치권, 법정 상권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이게 다시 10억이 돼요. 감정가 10억이 되면서 감정가 10억에서 또 한 7, 80% 또 대출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1년 지난 다음에 이 재감정 대출로 한 투자금의 200% 이상 뽑을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산 다음에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원 같은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저희 법무팀에서 하는 거죠. 법무팀 따로 있군요. 대부회사의 법무팀에서 하는 거죠. 법무팀하고 이렇게 변호사의 그런 쪽에 팀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반인들이 다 접근하기에는 확실히 장벽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이제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아.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라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회사하고 협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저희 회사를 회사에- 하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도 대부 회사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은 NPL 기술은 없어가지고 그냥 5대5 이렇게 해서 협업긴 요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수익을 나눈 거군요. 수익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술이 될 테니 당신들은 네네. 자본을 대고. 괜찮은 뭐 네. 공투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들 법인으로, 그분들 계좌로, 그분들이 직접 유동회사에서 계약하고, 네. 단지 우리는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계약서를 쓰시면 된다, 어떻게 해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이제 재간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간전 대출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각하고 결국 임대나 어쨌든 그 안에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올 수 있을 만한 루트가 다 있는데 일반 분들이 이 루트를 몰라서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네네네.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모를 네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유동회사가 뭐 사실 유한콘 들어는 봤는데 유한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네. KB자산운용은 어디 있고 농협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농자산은도 어디 있고 네. 근데 이게 웬만한 지방 그 은행보다 네. 더 커요. 엄청난 큰 은행. 이 유한코가 1년에 그 은행에서 이렇게 사들이는 채권 네, 금액이 1조고요. 1조. 아. 이 시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제 얘기 듣기로는 한 7% 정도 남긴대요. 1조에 7%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700억 정도 할 거 아닌데. 네네. 근데 수익이 그렇죠. 아니, 자기들은 그 정도 조금만 남기고 실제, 이제 다시 네, 다 판다 다 이거예요. 네. 네, 그 정도 남기고 파는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사실.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사실 이게 NPL 하시려면 이게 매입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래요? 종류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방식이 있구나. 채권량도 론셀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채무인수, 사후정상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고, 대입변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론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전액 주고 건전한권 채권 매수하는 방법인데, 이건 경우는 이제 초기 투자금은 좀 부담이 돼요. 그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내가 사는 개념. 그대로 사는 건데 이제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 45억짜리 감정가가 있는데 이게 1순위 채권이 29억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유동화를 통해서 16억 7천에 사온 적이 있어요. 29억 채권을요? 네. 그럼 16억 7천에 사왔으니까 이거를 또 은행에서 이 근저당권 질권 대출해주는 또 은행이 또 있어요. 그럼 16억 7천에서 10억까지 대출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럼 자기 돈 6억 7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6억 7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론셀로 바로 해서 바로 명의가 그대로 나온다 넘어옵니다. 유동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네. 은행에서 유동화를 팔았으니까 유동화 회사 이름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서 대부회사 갔으면 대부회사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뭐 이런 론셀로 했을 경우는 바로 연락이 바로 와요. 이건 뭐 경매를 굳이 안 거쳐도 네. 중간에 임의 매각을 할 수 있어요. 뭐 3개월 안이나 이런 쪽으로. 그 누구한테 그럼 파는 거예요? 연락이 미리 올 수도 있어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도 네. 연락 와서 딜이 와요. 좀 싸게 팔면 안 되냐. 그럼 이제 그 수익을 얼마큼 나길지는 근데 이게 원래 29억짜리니까 16억에 샀잖아. 16억 7천에 사면 우리가 그 차익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만큼을 안전마진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중간에 또 얘네들이 와서 조금만 또 낮추면 우리 바로 사겠다 뭐 이런 경우는 해주는 거고요. 뭐 상황 봐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29억을 16억에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유치권이나 때문에. 법정지산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 다 돈 물릴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을 아시는 그런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큰물 풀지 왜 못 풀어 그러면서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살 때 법무팀에서 이거를 보내면 법무팀에서 이거 사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군요. 그럼요. 이거 사면 절대 안 된다. 돈 물린다 이러면 절대 사면 안 되죠. 근데 이거 풀 수 있다. 풀 수 있고 이거 대출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질권 대출 되잖아요. 질권 대출이라든지 경락자금 대출이 된다는 거는 뒤에도 대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은행에서 처음부터 이게 법적 문제 때문에 얘네들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이게 은행에서 벌써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질권 대출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거를 좀 싸게 매입을 해서 전문가에 들어가서 풀고 그렇죠. 그걸 다시 또 이제 그보다는 좀 싸게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맞아요. 전체 그림은 그런 거 같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 임의 대위나 법정 대위가 있는데 임의 대위는 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법정 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이제 채무인수를 많이 해요. 채무인수는 어떤 거죠? 채무인수는 아까 같이 우리가 만약 16억 7천에 샀잖아요. 네, 채권을. 네, 그러면 계약금 1억 6천만 있으면 돼요. 10%. 1억 6천 7백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동화 회사랑 이제 그 얼마에 낙찰 받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유한콘 이런 데서는 1.2나 채권 매입 금액이 1.2나 1.25 이 정도밖에 못 쓰게 하고 다른 또 유동화에서는 뭐 1.35까지 써준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밖에 뭐 더 많이 낙찰 못 받고 29억까지 못 써요. 그러니까 유동화에서 쓰라는 데까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낙찰가를. 네, 그래서 그 낙찰가하고 그 차익만큼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뭐냐면 네. 만약에 우리보다 이거 더 높은 애들이 낙찰 받잖아요. 누가 가져갈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금 돌려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네. 만약에 29억인데 누가 31억 쓸 수도 있잖아요. 네. 31억 쓰면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배당받고 끝나는 거니까. 네. 아까 론셀 방식은 채권자로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건 아직은 채무자가 채무자니까. 그렇죠. 아직은 지위가 다 승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못 받으면 끝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네. 이 유동화 회사에서 전략을 써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낙찰 받습니다. 저희. 일반 사람들이 이게 사실 경매사들도 굉장히 또 수많은 경매권들이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계산을 해요. 이거 얼마에 낙찰 받는다. 근데 유동화 회사가 그 머리 위에 있어요. 얘들 뭐 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쓰셔야지 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다. 전략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디애나 존스 가보면 인디애나 존스는 막 칼 들고 싸우잖아요. 네네. 우리는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경쟁자들 다 이길 수 있는 거, 총 들고 다 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뭐 이 채무인수를 해서 한 네. 번도 이렇게 뭐 낙찰 못 네. 받아본 적이 없다. 네. 사후정사는 네. 그 뒤에 경매 배당 이후에 그 낙찰가와 이제 사례도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낙찰가하고 우리가 상가계약의 그 차액을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사후에 정산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찰 뒤에 한 3일 뒤에 네. 그 배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괜찮은 거. 제가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이거 네. 사후정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총 4가지 채권양도, 대의변제, 네. 채무인수, 사후정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래도 하면 어느 게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금액에 따라서 론셀러 사는 경우도 있고 채무인수가 더 낫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이게 다양하군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한 80억짜리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33억에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80억이라는 거는 채권 금액이 80억. 아니요, 감정가가 80억인데 감정가 물건이.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싸게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 론셀러 네, 가야 가야 돼요. 돼요. 엄청 많이 남기기 때문에. 큰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그만큼 낙찰받아서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고 거의 다 내 투자금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해소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면 이제 무조건 론셀러 가야 되고 투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좀 안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채무인수를 해가지고 조금만 해서. 이것도 이제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네네 그럼. 네네. 그래서 이건 쭉 보시고. 아까 그래서 아까 네. 그 왜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굳이 자기네들이 경매를 해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매각하는 이유가 그렇죠. 아까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아까 이제 뭐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야 되고. 은행도 이제 그 자기 어떤 뭐 KK 같은 걸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1금융권은 8%고 2금융권은 이제 5% 기준 해야 되고. 넘어설 것 같으면 빨리 팔아버려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제 이게 손실 났기 때문에 충당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이걸 빨리 털어내고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은행에 그게 자꾸 쌓이고 그러면 은행에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그거 할 때도 굉장히 좀 별로 자기를 불리하다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은행에서도 유지해두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실채권 여신 비율도 1.5 열어가야 되고 뭐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연결 재무제표 적용이 다 받기 때문에 어쨌든 부실이 안 나야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얘네들 부실이 났기 때문에 이거 빨리 털어내야 된다. 그럼 좀 NPL 경매는 사실 이렇게 은행에서 이런 뭐랄까 지표 같은 것도 잘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죠. 수익도 남기고 이런 그렇죠. 자본이 잘 순환하게끔 하는 아주 그럼요. 긍정적인 또 역할을 사람이 하는 이제 거네요. 차하면 이제 막 이게 따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따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근데 경매에서도 따지만 우리는 네. 더 좋은 장비로 단다. 그 앞에서 딴다. 그렇죠. 우리는 네. 그 좋은 장비로 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돈맥 경화를 잘 풀어내가는 그런. 그렇죠. 이게 안 풀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안 풀리거든요.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로 해결하면 기존의 채권들을 다 말소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너무나 좋은 제도죠. 그러게요. 이거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